2025년 가을, 세계 경제의 시계가 다시 요동쳤다. 뉴스 속 한 줄,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이란 문장이 단순한 외교 소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다. 언뜻 보기엔 수치 몇 개가 오르내리는 협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그 규칙을 따를 것인가라는 힘의 싸움이 숨어 있었다. 이번 협상을 두고 한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면 된다,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사실상의 경제적 예속이다 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두 쪽 모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협상의 본질은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돌아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시작했다. 우리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각국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 전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라 투자 구조의 주도권이었다. 즉, 누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 그 결정권을 누가 쥐느냐가 이번 협상의 진짜 쟁점이었다.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끝까지 저항하면 브라질처럼 50% 보복 관세를 맞을 수도 있었고,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면 국가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사이에 좁은 길을 택했다. 타협과 지렛대를 동시에 남기는 전략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관세는 15%로 결정되었다. 이 수치 하나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15% 뒤에 숨은 계산법이었다. 일본과 동일한 수치이지만 일본은 FTA가 없던 나라였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였다. 즉, 원래는 0%였던 관세가 15%로 오른 셈이다. 단순 비교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그것을 단순한 손익 계산서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환율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관세보다 환율의 변동폭이 기업 이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달러가 1%만 움직여도 수익 구조가 뒤바뀌는 산업에서 2.5%포인트의 관세 차이는 생각보다 결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시장은 관세보다는 투자 조건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의 진짜 성패는 어디서 갈릴까? 바로 투자의 질이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느냐가 한국 경제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단순한 돈 제공자가 아닌 조건 설계자로 남을 여지를 남겼다.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판이 다시 짜이는 순간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고 있다. 이번 한미 협상은 단기적 손익보다 누가 미래의 규칙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였다. 이제 관건은 다음 단계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지렛대를 확보할 것인지, 그게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가를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보자. 이번 협상의 핵심 금액은 3,500억 달러. 언뜻 들으면 막대한 부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금액이 모두 같은 성격의 돈은 아니다. 이 0억 달러는 직접 투자, 나머지 500억 달러는 보증 또는 대출 형태의 간접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은 조건부 자본이다. 문제는 그 조건을 누가 정하느냐이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할 때 이 결정권을 거의 넘겨주었다. 미국이 이 산업에 넣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다. 반면 한국은 이번에 투자처 검토권을 명시적으로 확보했다. 즉, 경제성이 없는 곳엔 돈을 넣지 않겠다는 안전장치를 남긴 셈이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는 국가 재정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이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자. 문제는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붕괴된 산업이라는 점이다. 숙련된 기술자도 생산 라인도 없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선 투자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그때 한국이 등장한다. 그럼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운영하겠다. 결국 2-1.
5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한국 조선업체의 매출, 일자리, 그리고 기술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한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살리려 하지만 실질적 생산은 여전히 외국 기업의 손에 달려 있다. 결국 한국은 투자자이자 공급자라는 이중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구조는 마치 IMF 이후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생존 모델과 닮아 있다. 미국의 자본을 지원하면서도 기술과 운영권은 스스로 유지하는 방식. 하지만 이 균형은 칼날 위의 춤이다. 조금만 삐끗하면 미국은 투자처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이고 한국은 거대한 자본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한 것은 탁월한 방어 전략이었다. 일본처럼 한꺼번에 500억 달러를 던져버린 구조가 아니라 10년 동안 분산 투자하며 매년 재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 시간 분할형 투자는 단순한 금융 테크닉이 아니라 외교적 생존 장치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매 3년마다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환율이 출렁이며 금리가 달라지는 환경에서 한 번에 거액을 쏟아붓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반면 해마다 200억 달러씩 조절하며 투입하면 시장 상황과 미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의 본질은 돈이 아니다. 누가 먼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투자 규모에서 미국과 일본에 밀리지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겼다.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정치적 기술이다.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구조를 스스로 설계한 것. 경제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누군가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조건을 만든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한국은 후자의 길을 택했다.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부터는 숫자보다 구조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이번 협상의 진짜 수혜자는 의외로 조선업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나 반도체가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협상의 내막을 뜯어보면 조선 산업이야말로 이 협상의 숨은 중심에 서 있었다. 미국은 이미 자국 내 조선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군수 조선소조차 유지가 어렵고 민간 선박은 사실상 해외 의존도가 100%에 가깝다. 그런 미국이 갑자기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 때문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었다. 자국 인력은 고령화되어 있고 숙련 기술은 사라졌다.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돈은 우리가 낸다. 기술은 너희가 해라. 이 구도에서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떠올랐다. 500억 달러. 이 숫자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권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조선소를 설계하고 생산 라인을 운영하며 동시에 수익 배분의 권한까지 일부 확보하는 구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한국 조선 기술의 상징적 업그레이드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현대전의 무게 중심이 이미 은밀성과 생존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중거리 미사일이 하늘을 장악한 시대에 바다 밑에서 수개월을 머무를 수 있는 잠수함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만약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핵 추진 기술의 일부라도 습득한다면 그건 단순한 산업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보다 경험이다. 조선업은 데이터로만 발전하지 않는다.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쌓은 감각과 오차의 경험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만든다. 이 경험을 미국이 스스로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였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항상 함정과 함께 온다. 미국은 자기 시장을 내주는 대신 한국의 기술 종속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시스템 안에서만 만들어라.
설계 데이터는 공유해라. 이런 조건이 뒤늦게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기술 이전 조항을 배제하고 대신 생산 참여와 수익 분배 구조만을 명시한 것은 매우 정교한 외교적 방어선이었다. 결국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한국의 수출, 고용, 기술, 그리고 안보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번 협상은 조선업을 단순한 선박 제조가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최종적인 성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협상이 조선업에게 단 한 가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바로 미래의 전쟁은 바다 밑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한국의 조선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일본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일본도 미국과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합의의 규모는 500억 달러. 숫자만 보면 일본이 더 많은 신뢰를 얻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일본의 문제는 협상의 내용이 불투명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500억 달러 전액이 직접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1~2%만이 직접 투자라고 짧게 반박했을 뿐 그 이후엔 아무런 공식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한마디로 일본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불투명성은 곧 정치적 약점으로 연결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태도는 완전히 굴복에 가까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협상은 없다. 우리는 협정을 100%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 투자 시기, 투자 금액 all 100% 미국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의미였다. 즉 일본은 자금 제공국, 미국은 결정권자가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비록 금액은 일본보다 작았지만 한국은 투자 시기와 대상 검토권, 그리고 수익성 평가 조항을 확보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여지를 남긴 협상 기술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트럼프가 지금 투자해라 하면 즉시 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연 20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라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건 외교적 표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산 협상이었다. 한 번에 500억 달러를 쏟아붓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매년 시장 상황과 환율, 금리, 국제 정세를 확인하며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재협상권이다. 한국은 20년 내에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면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건 협상문 안에 숨은 작은 문장 하나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보험, 과도 같다. 만약 미국이 비경제적인 투자처를 강요하거나 투자 수익이 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한국은 그 근거로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일본에는 없는 카드였다. 외신들도 흥미로운 비교를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으며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했고, 블룸버그는 한국은 외환 시장 보호 장치를 다수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즉,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상의 질에서 한국이 승리했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협상은 금액 싸움이 아니었다. 누가 더 현명하게 시간을 벌었는가,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구조를 만들었는가의 문제였다. 일본은 즉각적인 신뢰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권을 잃었다. 한국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지렛대를 남겼다. 이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향후 10년 뒤 양국 경제의 궤적을 완전히 갈라놓을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협상은 끝났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표면적으로는 타결이라 불렸지만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팩트시트, Fact Sheet에는 아직 이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초안일 뿐이고 세부 독소 조항이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줄의 단어, 한 문장의 표현이 향후 수십 년간 경제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Mutual Review 상호 검토라는 문장이 US Review 미국의 단독 검토로 바뀌는 순간 모든 조건은 미국의 손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주권의 문제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짧은 글을 올렸지만 정작 공식 문서에는 그 숫자도 항목도 없다. 게다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 좋은 소식만 먼저 던지고 세부 조건은 나중에 공개한다.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즉, 지금은 좋은 소식의 단계일 뿐 계약의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투자처 지정권이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가 이 프로젝트에 넣어라 하면 아무런 이해 없이 돈을 투입해야 한다. 그 결과 일본은 수익성이 거의 없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거액을 묻었다. 반면 한국은 경제성 평가 후 투자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조항 하나가 결국 미래의 손실 방지 장치가 된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들에게 이번 협상은 한국의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이지 한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즉, 한국의 돈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는 구조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직접적 수익이 아니라 전략적 위치다. 이건 현실적인 계산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환율 역시 변수다. 협상 직후 원달러 환율은 잠시 안정되는 듯 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 참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좋은 뉴스는 짧고 진짜 부담은 길다. 이 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로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지킨 조항들은 분명 전략적이지만 그 이면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성이 숨어 있다. 경제는 종이 위의 숫자보다 그 숫자를 해석하는 권력이 더 무섭다. 지금 그 권력은 여전히 워싱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협상은 완전한 항복이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지렛대를 남긴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시간을 번 타협.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다음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진짜 위험은 협상이 끝난 뒤에 시작된다. 이제 필요한 건 환호가 아니라 계산이다.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게 이 구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승패는 뒤집힐 수도 있다. 모든 협상에는 끝난 뒤에야 드러나는 숨은 카드가 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면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몇 가지 매우 정교한 지렛대를 심어두었다. 첫 번째는 투자 시기 지연권이다. 한국은 10년간 연 200억 달러씩 투자라는 조항을 넣었다. 언뜻 단순한 분할 지급처럼 보이지만 이 조항의 핵심은 투자 시기 선택권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1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시했을 때 한국은 나머지 50억 달러를 다음 해로 이연할 수 있다. 이건 곧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일 경우 한국은 시간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익성 재평가권이다. 협정문에는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단순히 장기 계약의 안정장치가 아니라 재협상 트리거로 작용한다. 즉, 수익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협상 테이블을 다시 열 수 있다. 이건 경제 논리로 포장된 외교적 무기다. 세 번째는 산업 연계권이다. 한국은 이번 투자금 일부를 조선업, 반도체, AI, 바이오 등 자국 산업의 핵심 영역에
간접적으로 연결시켰다. 겉으로는 미국의 프로젝트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하청 또는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조선업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한국의 기술, 인력, 부품이 투입되어야만 진행 가능한 사업들이다. 결국 투자금의 일부가 다시 한국으로 환류되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세 가지 장치는 모두 하나의 철학에서 나온다. 한 번 내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를 설계하면 그 구조는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한국이 이처럼 복잡한 설계적 조항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협상 경험 때문이다. FTA 협정, 반도체 공급망 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외환 협상 등 한국은 이미 수많은 외교 경제의 실전 무대를 거쳐왔다. 이번 협상은 그 모든 경험이 한데 모인 종합협상 시험장이었다. 하지만 이 지렛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다. 그건 바로 내부의 일관성이다.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산업 간 대립이 생기면 이 지렛대는 힘을 잃는다. 미국은 이런 내부 분열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협상의 세부 내용을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유지한 것도 내부 단결을 위한 선택이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돈을 얼마나 냈느냐보다 얼마나 지혜롭게 구조를 남겼느냐가 핵심이다. 한국은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했지만 패배하지도 않았다. 대신 시간, 조건, 구조라는 세 가지 무형의 자산을 손에 쥐었다. 그건 돈보다 더 강력한 지렛대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돈으로 움직이지만 그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조건의 일부를 한국이 설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조용한 승리다.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직후 외환 시장은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달러 환율은 단 하루 동안 10원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시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마치 바다 위에 잠시 잦아든 파도가 다시 몰려오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는 안정과 불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왜일까? 이 협상이 해결이 아니라 연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그 안에 수많은 변수, 투자 시점, 환율, 금리, 미 대선 이후의 정책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었다. 즉, 이번 협상은 단기적 안도와 장기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구조였다. 시장은 언제나 속도를 먼저 반응한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의 깃발을 다시 들면서 세계 자본 흐름은 공급망 분리와 국가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이건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이번 한미 협상은 바로 그 변곡점의 한가운데 있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지표다. 투자자들은 달러의 움직임보다 정책의 의도를 본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건 동맹의 신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보증이다. 그래서 시장은 한미 협상을 협력의 증거가 아니라 압박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단단하다. 이번 협상 직후 외국인 투자 비중은 급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의 구조적 대응력, 특히 분할 투자와 수익성 평가권 같은 리스크 해지 메커니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하락 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반등이 아니라 한국은 위기를 관리할 줄 아는 국가라는 신호로 해석됐다. 물론 낙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외환 보유액의 감소, 미국 투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경색, 그리고 국제 신용등급의 변동 가능성까지 복합적인 위험이 잠재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수렴된다. 한국은 언제까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균형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본다.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단기적 손익보다
장기적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시장 신뢰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외환 시장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것이다. 결국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합이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 정부의 발표 한 줄, 그리고 미묘한 환율 변동 하나가 투자자의 감정을 자극한다. 이번 협상은 그 심리를 시험한 첫 번째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다. 경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를 잃은 국가는 돈을 벌어도 가난해지고, 신뢰를 지킨 국가는 손해를 봐도 결국 다시 일어선다. 이번 협상은 그 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다. 모든 협상이 끝나면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서명된 계약서보다 오래 남는 것은 의도와 방향이다. 이번 한미 협상도 마찬가지였다. 금액은 정해졌고 관세율도 명시됐다. 하지만 진짜 결과는 앞으로 10년 동안 드러날 것이다. 이 협상이 한국 경제에 남긴 것은 단순한 손익계산표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능력이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봤다. 관세는 올랐고 투자 부담도 커졌다. 그러나 그 손해는 곧 시간이라는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연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친 분할 투자는 외교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되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나눠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를 분할한 전략적 보험이었다. 시간은 곧 지렛대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변하더라도,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더라도 한국은 매년 협상을 재조정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얻지 못한 지속 협상의 구조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자동으로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 시간을 지렛대로 삼으려면 그 안에 정책의 일관성, 산업의 혁신, 내부의 단합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매년 투자 방향을 재평가할 때마다 산업계와 금융권,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구조는 힘을 잃는다. 결국 이 협상은 정부만의 시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동 프로젝트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다음 10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다. 조선업은 새로운 시장을 얻었고 자동차 산업은 환율에 적응할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혁신이 없다면 모든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다. 준비한 자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멈춰선 자에게는 부채가 된다. 이번 협상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 한국은 작지만 강력한 선택의 권리를 지켜냈다. 그 선택이 결국 한국 경제의 자율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핀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나의 교훈을 남긴다. 경제는 전쟁보다 복잡하고 협상은 전쟁보다 길다. 우리가 이 길고 복잡한 전쟁 속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켜낼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국력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 협상은 그 국력의 새로운 시험이었다. 돈이 아니라 구조로 싸운 협상, 압박 속에서도 지렛대를 남긴 타협, 그 속에서 한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남겼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산할 줄 아는 나라다.